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은 대타자의 주입상수다. 자, 이 부분은 락강의 세미나 17의 1강 중반부에서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린 세미나 17에서의 주인담화의 개념과 대타자의 개념, 그리고 그 대타자가 어떻게 주인 기표와 관련을 맺고 있는지 등등에 관련된 내용으로부터 이어지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그럼 지난번에 강의해드렸던 내용들을 환기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강의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주인담화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렸었죠. 주인담화에서 그 주인담화라는 것이 주인기표 S1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S1이 S2에게로 노예 기표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지식의 기표라고도 할 수가 있고, 혹은 대타자의 기표라고도 할 수 있는 그 S2에게로 연쇄가 되면 그 와중에 소외된 주체가 발생하고 빗금친 S이죠. 그리고 또한 거기서 대상 A라고 하는 잉여 향유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커다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부분에서 락강이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는지, 락강이 어떤 방식으로 이 주인담화 그리고 그 주인담화가 변주되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히스테리 담화가 되고, 다시 히스테리 담화가 대학 담화가 되고, 대학 담화가 다시 분석가 담화가 되는지에 대한 이 연쇄되는 변주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읽어드리고 강해를 해드리고 그 다음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된 내용이 비로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제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 지식은 대타자의 주입상수다. 지식은 대타자의 주입상수다라는 부분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락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l est très facile de produire vite sur le papier les deux qui restent. Cela n'est pas que pour spécifier un appareil qui n'a absolument rien d'imposé, comme on dirait, de certaines perspectives, rien d'abstrait, d'aucune réalité. Bien au contraire. C'est d'ores et déjà inscrit dans ce qui fonctionne comme cette réalité dont je parlais tout à l'heure, du discours qui est déjà au monde et qui le soutient, à tout le moins celui que nous connaissons. 자,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두 개가 그대로 남겨진 종이 위에 그것을 재빨리 그려 보이는 것은 아주 수월합니다. 이는 그 어떤 강제도 없는 하나의 장치를 명확히 하는 것에 다름 아닌데요. 어떤 관점에서는 그 어떤 현실에서도 추상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죠. 이제부터 그것은 조금 전에 내가 언급했던 담화,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세계 속에 이미 존재하는 그것을 지탱하는 담화의 현실로서 기능하는 것 속에 등재된 것입니다. 조금 애매모호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제가 자세하게 강의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주인기표의 개입과 지식의 형성에 관련해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대타자 상징계가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한 구성에 관련하여 제가 앞선 강의들에서 여러 가지 해명들을 해드렸죠. 그 부분을 다시 환기해 보면서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인용해 드렸던 문장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세계는 인용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언어의 특수한 기능과 권력에 의해서 이미 상징화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일관적인 관계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세계가 있고, 이 세계는 락간이언 정신분석의 관점으로부터 사유하자면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 언어로 질서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가 있는데, 그 질서들이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극도로 추상적인 체계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락강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추상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추상적인 속성을 세계라고 간주한다라고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세계가 극도로 추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자, 이것은 세계가 이렇게 추상적인 것은 락강의 이론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 자체가 추상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계는 언어로 지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언어에 의해서 지배되고 거세된 세계 현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체로서 사물성과 실체성을 상실한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물이 살해되는 세계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극도로 추상적이라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연 그 자체로서의 자연은 없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이 상실된,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 언어에 의해서 이 세계가 S2에 의해서 이 세계가 구조화되어 있는 한 자연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대상은 상실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대상 A가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주의상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 무엇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물의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연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락강은 이 같은 세계를 지탱하는 담화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인기표를 언급했던 거예요. 주인기표가 그것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단항기표가. 그리고 S2라는 것은 세계에 이미 구성된 장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기표들의 장은, 자, S2의 장은 그들 서로가 서로를 분절하여 안정화된 장이라고 락강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S2가 세계를 질서화시켜 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분절되어 있는 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이 이 S2의 세계가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이 세계를 다른 기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오트레시니피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S1이 개입하여 들어올 때 주체가 출현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죠. 이 부분은 지난 수업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S1에서 S2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기표 연쇄의 근원적 기표 연쇄의 궤적은 상실을 초래한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상실을 초래한다라는 것은 주의상스가 거세된다는 뜻이에요. 주의상스가 박탈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실을 초래하는 이 표시를 우선 먼저 락강이 대상 A로 표시를 해요. 대상 A가 세미나 17에서는 잉여향유, 다시 말해서 보상적 쾌락으로 주어지는 것에 대한 대상을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기는 하지만, 자, 그 이전에 대상 A는 우선 먼저 상실된 대상으로서 락강이 표기를 하고 있는 그와 같은 기호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A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양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호라는 것이죠. 세미나 17에서는 그게 보상의 대상이지만 보상이 요구되기 위해선 상실이 먼저 있어야 하니까 대상 A는 상실된 대상으로 우선 먼저 개념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상실된 대상은, 자, 반복의 개념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실된 것의 흔적은 반복해서 회귀하게 되고, 그와 같은 부분 충동의 대상으로서의 대상 A 개념을 락강이 이미 세미나 11에서 세공한 바가 있었죠. 세미나 11에서 대상 A라는 것은 그렇게 부분 충동이었고, 부분 충동이라는 것은 반복, 강박과 관련된 것이었죠. 그 세미나 11에서의 개념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지금 락강이 왜 상실된 것으로서의 대상 A를 반복의 개념과 연결시키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4개의 담화의 구조 내부에 위치한 대상 A는, 자, 대상 A라는 게 4개의 담화 내부에 분명히 항상 표기되어 있죠. 포함이 되어 있죠. 자, 특히 주인 담화의 구조에서 지식에 의해서 생산되는 잉여 향유를 표지하는 그 대상 A는 상실의 대상이지만 또한 반복 강박의 대상이라는 이전의 개념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이 대상 A를 더 이상 예전처럼 쓰지 않겠다. 이건 잉여향유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잉여향유의 실증적인 대상으로 사유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단번에 개념을 엎어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 A가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개념들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그곳에서 어떻게
잉여향유라는 새로운 기능이 작동하게 되는지를 락강이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연결의 과정들이 어떻게 드러나고를 락강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Bien sûr, nous n'avons pas été sans désigner le point d'où nous extrayons cette fonction de l'objet perdu du discours de Freud sur le sens spécifique de la répétition chez l'être parlant, car ce n'est point de n'importe quel effet biologique de mémoire qu'il s'agit dans la répétition. La répétition a un certain rapport avec ce qui, de ce sujet et de ce savoir, est la limite qui s'appelle la jouissance. C'est pourquoi c'est d'une articulation logique qu'il s'agit dans la formule. Le savoir est la jouissance de l'autre. 자,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상실된 대상에 이와 같은 기능을 도출해내는 지점이 말하는 존재의 반복 강박이라는 특정한 의미에 관한 프로이트의 담론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가리키고 있지 않았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복 강박에 관련된 기억의 생물학적 효과는 평범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지요. 반복은 주체와 지식에 관하여 주의상스라 불리는 한계점과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명제에 관련된 논리적 분절에 관한 것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지식은 대타자의 주의상수다라는 것이지요. 자, 지금 여기서 그 언명이 출현하고 있죠. 지식은 대타자의 주의상수다. 자, 이게 이 명제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제가 강의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만일 대상 A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잉여향유이기 이전에, 자, 우선 먼저 상실의 대상이라면, 대상 A가 우선 먼저 상실의 대상이라면, 자, 그것은 주의상스가 실제했던 사건에 대한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의상스의 대상이 거기 있었는데 그것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라는 것이죠. 우선 먼저 대상 A라는 기호는 그걸 표기하는, 락강의 수학소들 중에서 대상 A라는 것은 우선 먼저 상실의 대상이라고 하는 프로이트가 이미 규정했던 그와 같은 방식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대상 A는 우선 먼저 스티그마, 상흔을 구성한다라는 것이죠. 상흔. 우리가 빼앗긴 어떤 상처를 구성한다라는 것이죠. 그 상처의 흔적을 구성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러한 흔적이 반복되는 것을 반복강박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무언가가 상실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 상실된 것이 아니고 상실된 그 자리에 흔적이 남아서 그 상실의 흔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프로이트적 개념으로서의 반복강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세미나 11에서 주요하게 세공되었던 대상 A 개념이라면, 이에 더해서 세미나 17에서의 대상 A는 단지 상실의 대상이 아니라 잉여향유의 표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미나 11에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상 A에 대한 개념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것은 상실의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보상으로서의 주의상수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동일한 상실의 장소에서 반복되어 무언가가 생산이 되려면 상실 자체에 관련된 정보가 하나의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은 주의상스에 관한 하나의 기억으로서의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지식은 대타자의 주의상스라는 명제가 해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상 A라는 것이 상실된 대상인 것이죠. 혹은 상실된 대상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어디서 상실되었는지가 표지된 그 표기의 기호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 대상 A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의 지식을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락강이 인용문에서 반복
강박에 관련된 기억의 생물학적 효과는 평범한 것이 전혀 아니다 라고 언급했던 것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무언가가 반복되려면, 무언가가 상실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실의 흔적이 자리로 남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언가가 반복된다, 그 반복되는 것을 반복강박이다 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반복되는 지점에 대한 표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표지가 바로 지식이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딘가 A라는 장소에 반복해서 매일매일 가려면 거기가 어디인지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복 강박의 대상 A는 지식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무의식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은 결국 주의상스가 상실되었고 그 상실된 자리에서 보상으로서의 잉여 향유가 다시 재창출되는 것이니까 결국 주의상스에 관련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대타자의 주의상스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타자 상징계가 이미 앞선 강의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락강은 주의상스가 박탈된 핍진한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 그와 같은 핍진성이 대타자의 존재 조건이라면, 대타자 상징계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주의상스가 박탈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큰 사물이 박탈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머니의 주의상스가 억압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게 조건이라면, 대타자가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이라면 기원적인 큰 사물로서의 주의상스이건 혹은 사후적인 보상물로서의 잉여 향유이건 어쨌든 둘 다 주의상스인 것이니까 주의상스 자체는 결국 그 지식의 지점에서, 지식으로 표지된 지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을 대타자는 어쨌든 자기 내부에서 생산된 잉여 향유의 형태이긴 하지만 이질적이라고 판단한다라는 의미에서 대타자에 대해서 한계점이고 대타자에 대해서 외부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락강이 이와 같은 언명을 한 뒤에 한계, 리밋이라는 개념을 소환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관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자, 락강이 그 다음으로 강의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est bien là que le terme de jouissance nous permet de montrer le point d'intersection de l'appareil et sans doute sortant de ce qu'il en est authentiquement de ce qui est reconnaissable comme savoir, de nous rapporter aux limites à l'origine celui que la parole de Freud ose affronter comme de tout ce que celle-ci articule résulte quoi? Non le savoir, mais la confusion, car de la confusion elle nous a porté à tirer réflexion et puisqu'il s'agit des limites à sortir du système.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주의상스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장치의 삽입 지점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자, 그런데 확실히 그것은 정당하게 그곳에 있는 지식과 같이 인지 가능한 것으로부터 빠져나오면서 그리하여 우리를 한계와 관련 맺게 합니다. 프로이트의 말이 대면하려 감히 시도했던 바로 그 외부의 장에 이르게 했던 것인데요. 이는 이 모든 분절이 지식이 아닌 혼도를 산출할 때였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시스템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한 한계점들이 문제에 한해서 혼돈이 사유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자,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인용문 자체도 그렇게 쉽사리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인용에서 말해지고 있는 장치의 삽입 지점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치의 삽입 지점이라는 것은 락강의 표현을, 장치의 삽입 지점이라는 이 락강의 표현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상징계의 도입 지점이다 라고. 자,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장치의 삽입 지점은 큰 사물 어머니에 대한 주인기표 장치의 억압 지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또 그러한 의미에서 주의상스의 표지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의상스라는 개념,
자, 주의상수라는 개념은 그렇게 상징계의 도입 이전과 이후를 사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치의 삽입 지점이라는 것은 결국 S1을 필두로 해서 상징계가 장착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그 상징계가 장착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진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주의상수라는 개념을 이전의 주의상수, 영원히 상실된 그것과 이후의 주의상수, 즉 장치가 삽입된 이후에 생산되는 잉여 주의상수로서, 잉여 향유로서의 주의상수를 이해해 볼 수 있는, 간주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전과 이후라는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일 사태가 그러하다면 프로이트가 쾌락 원칙으로 설명했던 주의상수의 억압장치, 그것과 그러한 억압을 뚫고 다시 회귀하는 반복 강박의 죽음 충동을 또한 가정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둘 모두 기표의 최초의 표지의 사건 이후 다른 기표와의 연쇄 배열이라는 지식과 관련한다라고 일단은 우선 먼저 가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주의상수와 관련해서 대타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의 원초적 지식이 구성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지식과 같이 인지 가능한 방식으로 정당하게 그곳에 무언가가 자리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장치가 삽입되고 주의상수가 억압이 되는 과정 자체가 지식의 구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무의식의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방식으로 상징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주의상수가 억압되는지 그 흔적을 지식의 형태로 우리는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프로이트의 연구가 그와 같은 지식에 도달하려고 했었던 것이라고 말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는 대타자의 한계점에 위치한 지식의 장소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대타자 상징계가 우리 무의식을 장악하고 있다면 그 한계점에, 그 최초의 지점에 주의상수의 억압이 표지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근원적인 지식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표지된 주의상수는 자, 그곳에 주인담화를 숨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인담화의 형태로 어떠한 지식이 그곳에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로부터 만약에 그와 같은 억압과 상징계의 장치의 장착과 그 다음에 결여의 반복, 다시 말해서 상실된 대상이 반복 강박의 형태로 자신의 존재를 어떤 의미에서는 비존재인 것을 반복해서 알리고 있을 때 또한 그 자리에서 발견되는 것은 또 다른 주의상수라는 것이죠. 그 또 다른 주의상수를 잉여향유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미나 17에서부터는.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또 다른 주의상수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또한 상징계의 외부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 자, 뒤늦게 우리에게 이해되는 바로서의 프로이트의 전 이론적인 여정이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지식은 대타자의 주의상수다 라는 명제에 대한 해명이었어요. 어떻게 대타자는 주의상수를 향유하는가? 자, 그것에 대한 설명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대타자 상징계는 주의상수에 접근하는가? 우선 먼저 대타자 상징계가 주의상수를 억압하고 박탈시켰던 장본인이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그렇다면 대타자에게는 주의상수가 없는가? 주의상수는 상실된 핍진한 영토인가? 라고 상상해 볼 수 있었던 것인데 락강은 세미나 16과 17에 들어오면서 그렇지 않다. 대타자이기는 하지만 상징계의 영토이기는 하지만 어떤 종류의 주의상수가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 라고 간주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 주의상수를 잉여향유다 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잉여향유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바로 지식의 형태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지식이 기표 연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고 그 지식의 작업을 통해서 잉여향유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락강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잉여향유 대상 A가 주인담화 전체 구조 안에서 어떤 것에 의해서 생산되는가는
우리가 충분히 관찰 가능한 그러한 도식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S2라는 기표인 거예요. S2라는 기표 아래 하단에 A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 S1은 S2에게, 노예에게 지식의 형태로 작업을 하도록 만들고, 그 작업의 과정 속에서 주의상 쓰인 잉여 향유로서의 대상 A가 생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주인과 노예, S1과 S2에 대해서 어째서 노예의 자리에 S2가 지식의 형태로 구성되는가에 대한 상식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다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락강은 그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노예라고 한다면 오늘날에 혹은 뭐 근대 이후에, 자본주의 사회 이후에 프롤레타리아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예는 누구냐면 전형적으로는 고대 그리스의 노예를 말하죠. 다시 말해서 귀족들이 주인들이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선 다양한 물품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자원들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노예들이 그걸 생산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노예는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생산하는가, 어떻게 주인이 입을 옷을 직조해내는가, 주인이 먹을 음식을, 주인이 먹을 요리를 만들어내는가, 다 기술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기술을 통해서, 즉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지식을, S2를 담지한 자들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노예들이라는 거예요. 그 노예들이 쾌락을 생산해낸다라는 것이죠. 잉여 향유를 생산해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S1과 S2와 그 다음에 잉여 향유로서의 A의 관계가 설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왜 S2의 영역에, 즉 노예의 영역에 자리하고 있는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일단 이 강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던 지식은 대타자의 주일상수다 라는 명제에 대한 해명이 제시가 되었고,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죽음 충동과 해석이라는 내용입니다.